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에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을 맞이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6월입니다.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6월 민주항쟁 32주년이기도 한 올해이지요. 1987년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 시위,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독재의 벽을 무너뜨리는 민주주의의 현대사를 새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오늘 그 60항쟁 또 32주년을 맞이해서 시사인 그 지면의 괄호 속의 현대사 코너에 연재하고 있는 정희상 기자가 직접 출연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한 달 만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늘 모든 사건의 기사의 배후에는 그분 때문에, 그분 덕이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데 그분 때문에 고재규 편집국장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희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나왔다 하면 대박, 썼다 하면 특종, 뭐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또 이렇게 겸손하게. 네.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을 하셨다더니 조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네.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네, 겸손해지시죠. 세상이 밝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네, 그렇군요. 해드리러 가려서 보이는. 예,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데 오늘 또 어떤 이야기가 쏟아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규 팀 그 국장님은 늘 보면 이제 컴퓨터를 소품으로 갖고 오시는 건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늘 팩트를 체크하시는. 예,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방송도 지금 데스킹을 해야 돼서 그렇군요. 팩트 데스킹을 해야 돼요. 일상의 데스킹화. 네. 그 어떻게 두 번째 출연이시잖아요. 예. 어떠세요? 두 번째 출연하시기가 좀. 언제 나왔죠? 지난번에도 저번에 정혜상 씨 5.18. 5.18 체험자로. 사실 현대사의 주역들이에요. 예. 네. 아무튼 저번에 나와서 방송을 했고 또 나와서 긴장은 좀 덜 되는 것 그때 같습니다. 이제 스튜디오에서 했고 오늘은 예. 이제 사무실에서 하잖아요. 저희 홈그라운드. 그렇죠. 예, 홈그라운드. 이게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제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거 보니까 나오는 거 그러니까 불안한 구석이 많아요. 늘 팩트를 체크해야 되니까 나오는 거 아닐까요? 역시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정희상 기자였습니다. 차영석 기자도 또 이렇게. 네, 시사인 차영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보지 마시고요. 저는 저 뒤를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네, 저거 한 3일 걸려서 만드셨다고요? 이제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저렇게 은근슬쩍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은근슬쩍이라뇨. 대놓고 이제. 잔잔하게. 잔잔하게. 저 궁서체인가? 궁서체로 일부러 진지하다는 뜻으로 일부러 궁서체로 뽑았습니다. 예. 궁서체가 아니라 궁상체 아닌가요, 정말? 갑자기 궁상 맞는. 그분을 살려야 한다가 또 생각나요. 알겠어요. 네. 어쨌건 여러분들께서 또 이 괄호 속 현대사 오늘 특별히 60항쟁과 관련해서 함께 들으면서 좋아요, 구독, 알람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요. 이 정희상 기자가 그 괄호 속 현대사를 위해서 특별한 인터뷰를 만났다고 하는데 유동우 씨라고요. 네. 그 이번호에 이제 이렇게 역시 이번호에 이제 실리게 된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19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한국 노동운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초창기에 민주노조운동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되게 이제 학생이라든지 그 민주화운동권에서 당시 이제 그 노동운동 진영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노조를 결성하고 이런 활동을 했던 면에서 유동우 씨 같은 경우는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로 그때 당시에 서울에 그때 섬유산업 쪽에 노동자로 취업을 해서 가진 그 고통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70년 노동운동의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시고 그래서 중앙정부부라든지 보안사에 의해서 주목을 받고 많은 순환도 받고 탄압도 당하고 또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당시 노동숙이 자기 체험담을 담은 어느 돌멩이의 외침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던 당시 70년대 노동문학의 어떤 선구자라고 일컬어지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70년대 노동운동사를 이렇게 딱 생각해 떠올려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역시 이제 전태일 열사라는 그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현대사의 큰 이름으로 규정이 되는데, 이제 전태일 열사뿐만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로서 자기의 어떤 노동자로서의 삶을 그린 책도 내시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유동우 씨다라는 것을 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유동우 선생님도 전태일 열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함께 노동운동을 하셨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렇죠. 동시대의 어떤 그 노동자로서 네. 그러니까 서울의 청계피복 노조에 전태일 열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그 노동 현실, 그리고 유신 정권 아래서의 그런 사업자든 정부든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산화해서 분신 산화하면서 네.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노동인권을 위해서. 근데 이제 유동우 씨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전태일 열사 분신한 거 이후에 네. 그 미처 못했던 그 노동법을 쉽게 번역해서 다니면서 그걸 들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권익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 노조도 만들고 민주노조를 만들어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파를 하고 다니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활동에 앞장서다가 유신 정권에 이제 탄압받고 구속도 되고 그랬군요. 그랬던 인물입니다. 이 시사인이 다루는 괄호 속 현대사, 뭐 정의상 기자가 주로 쓰고 있는 이 코너야말로 우리 현대사에서 이제 그 정말 주목해야 할, 그 주목받지 않았지만 주목해야 할 어떤 인물들을 재발굴하고 우리 현대사를 재조명하는데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코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 열악했던,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전태일 평전이나 이런 책을 봐도 그 청계 피복 노조의 어떤 그 상황이라는 게 얼마나 열악했는지도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이렇게 환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유동우 선생님께서도 어느 돌멩이의 외침이라는 자전적인 수기를 쓰셨다면 그 당시 어떤 노동자들의 현실을 잘 쓰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책은 또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도 이거 제목은 들어봤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어느 돌멩이의 외침 이런 책이 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제목은 들었던 네. 것 같아요. 책은 저희 때도 못 읽었어요. 이 책 자체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태일 평전은 조용래 변호사가 쓰고 해서 이제 그건 약간 대학가에서 베스트셀러도 되고 많이 읽고 했는데, 이 책은 이제 그 전에 이제 나온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 세대들이 네. 많이 그때 난소공이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난쟁에서 난쟁에서 네.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 논리는 네. 그때 3대 유신시대 3대 금서라고 70년대 말에 이제 알려졌던 굉장히 와, 중요한 그렇게 책이에요. 세 권을 그때 유신시대 3대 금서로 하나요? 전환시대 논리하고 학생들과 이제 그다음에 어느 돌멩이 외침하고 아까 난쟁에서 난소공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던, 본인은 이걸 이제 쑥스러워하십니다. 자기가 이게 책이 될 수 있으려면 자기 수기를 썼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해서 많은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이나 학생들에게 네. 뭐 깨우침을 주는 그런 책이었었죠. 근데 이제 다른 책들은 지식인들의 눈으로 바라본 어떤 현장의 이야기를 썼다면, 이거는 정말 어떤 현장 노동자의 삶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훨씬 더 그쵸, 생생하고 마음이 다 녹여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한 젊은이가 네.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가난과 고통, 뭐 폐기라는 여러 가지 고통, 그때 민중들이 겪었던 네. 60, 70년대 겪었던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겪고 일어서면서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해서 자기가 이제 노동조합도 결성하고 자기 권리를 찾아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그 과정을 그린 자전적인 이제 수기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말 돌멩이, 하찮게 생긴 그렇죠. 그 돌멩이의 외침이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보면 그때만 해도 그 여성, 특히 이제 서민이나 이런 쪽 여성 노동자가 많았었는데, 그 관리자들에게 숱하게 많고 12시간 이상 뭐 그 장시간 노동은 기본이었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 기술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라는 미명하에 뭐 돈도 떼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 제목에서 진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여기 뒤에 보면 이 어느 돌멩이의 외침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가 잠깐 언급되잖아요. 그래서 월간 대화지에 이게 수기가 연재가 되다가 네.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반향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출간되고 77년 1월부터 3월까지 연재를 이제
했는데 본인이 한 300~400명씩 써면 그걸 길게 이제 당시에는 그 월간지는 뭐 또 사진 없이 이렇게 길게 들어가니까 연재를 해서 그 반향이 굉장히 큰 게 책으로 내자 해서 당시 청년사회라는 출판사에서 네. 책으로 냈는데 중앙정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금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책이 나왔는데 네. 팔리지 못하고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된 거잖아요. 네, 그 이제 입소문이 나가지고 각 대학가의 서울시내 네.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이 책은 읽어야 되는 필독서다 해서 그 이렇게 왜 해적판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걸 네. 복사를 해가지고 네. 이제 돌려서 보는 이런 형태인데 이제 그렇게 복사를 해서 뭐 학교당 수백 부씩 이렇게 돌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제 미안해서 또 고마워서 당시에 이제 복사판에 그 소위 말하는 인쇄 명목으로 해서 뭐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있는 학생들이 네. 유동훈 선생님 찾아와서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이제 그 기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좀 눈물겨운 과정이 있어요. 그러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대학가의 그 학생들이 이제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돌멩이 외침이 많이 읽혀졌고 또 그게 또 마음으로 정성으로 모아져서 인쇄까지. 아,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절판됐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책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사태의 1984년인가 한번 나오고 84년 청년사에서 나오고 그렇죠. 그 뒤에 절판됐고 찾아보니까 이게 79년에 책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79년 창비 보모에 그때만 해도 아직 창비가 발행되고 있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가 돼요. 신간처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대학가에도 퍼지고 이제 못하게 하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복사본으로 돌고 그리고 이제 복사본 사본 대학생들이 미안하니까 이제 계좌 송금 그때만 해도 이제 돈을 자발적으로 후원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요즘 같은 토스나 이런 카카오뱅 그런 보낼 텐데. 그러니까 7, 80년대 좋아요. 네. 학생이었던 분들은 다 우리 그렇죠. 중에서 남문인 선배는 이제 어느 돌멩이 외침 그분을 인터뷰했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읽었던 그 책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냐고. 예전에는 그 책이 이렇게 막 다들 파나 이런 식으로 해서 버페지가 그렇죠. 굉장히 거칠고 오윤 파나 이렇게. 그게 사실 이렇게 누가 봐도 좀 무시무시 왠지 이 책을 읽으면 뭔가 그럴 것 같았던 그 시대에 살벌했던 분위기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책 어느 돌멩이의 외침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그렸던 자전적인 수기에 대한 이야기 또 대학가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제 마음을 나눴다는 것까지 그 훈훈한 70년대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제 그 저자인 유동호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제 쭉 노동자로서 이 노동법을 준수하라. 그래서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이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본인 말씀은 원래 이제 가난 속에서 어렸을 때 꿈이 교사하고 의사를 동시에 자격증을 따서 낙도에 들어가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네. 또 낙도의 그 아픈 그런 고통받는 교민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뭐 그건 우리 사회 자격증이 필요한 거 교육을 그렇죠. 받아야 되는데 그래 안 되고 이제 나무꾼이 됐다 노동자가 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인이 되는 거다. 성직자. 그래서 이제 성직자를 통해서 뜻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기에 그 신앙에 기독교 교회에 이제 몰두를 합니다. 근데 교회 일요일 날 교회 못 가게 하잖아요. 네. 공장에서는 그렇죠. 일요일 날도 특근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때만 해도 휴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잘라버린다고 그렇죠. 너 당장 해고다라고 하니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라는 걸 자기가 이제 생각해 받들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신앙의 그분도 이제 그 공장에서는 못하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인천에 있는 산업선교회에 찾아간 거예요. 그때 당시 도시산업선교회. 그런 곳이 그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진정한 신앙 노동자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하느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치면서 본인 노동운동에 이제 매진하게 되는 그 과정. 그렇군요. 이 도시산업선교회가 인천에도 있고 영등포에도 저도 있었죠. 제가 영등포에서 자라서 영등포 당산동에 그 산선이 있었어요. 그 줄여서 이제 도시산업선교회 산선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때 어렸을 때도 조금 그 교회 가서 이렇게 놀러 가기도 했었는데 그때 보면 외국인 그때 어떤 여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성이 영어로 성이 카였어요. 카. 그래가지고 한국 이름으로 차 뭐라고 불렀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영등포 도시산업선교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도시산업선교를 줄여서 우리는 산선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 공안 당국에서는 이제 여기를 도산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도산의 노동자들이 가면 그 회사가 도산한다. 이런 그 이렇게 악선 흑색선전하고 막 그랬던. 나중에 책을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영등포 산선에 지금 이제 더 됐죠. 그 50주년 기념 예배 때 사회를 보러 갔었는데 그때 그 슬로건이 사랑은 지치지 않는다였어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큰 사랑인데 아까 그 이동호 선생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떤 면에 노동운동으로 극복도 실천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던 게 아닌가 싶고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쟁쟁한 그 산업선교회 가면 그 조하수 목사님이랄까 뭐 이렇게 정말 이름만 들어도 우리 사회에 큰 행을 그었던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 계시죠. 아니 지금도 이 도시산업선교회가 있어요. 아,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일상에 묻혀서 그렇지 그 역사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그 조명해 봐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화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과정인 것은 이제 군사 독재에 맞서서 노동자들의 어떻게 보면 쉼터였고 피난처였고 또 어떤 용기를 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이 선생님이 제대로 찾아가셨네요. 그렇죠. 네, 신앙생활 하려고 이게 우연찮게 가신 건지 아니면 알고서 가신 건지 어쨌든 인천의 도시산업선교회를 찾아간 거는 자기 인생에서 어쨌든 제대로 경로를 찾아갔습니다. 노동자들이 교회 다닐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갔다고 싸워서 도와준다. 네, 그랬는데 이제 일부 시청자들은 이제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 일부 이제 극보수 쪽에 가깝게 있는데 이제 정반대편에 있던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해방신앙 비슷하게 하고 주로 이제 민주노조가 없었던 1970년대 민주노조 지원운동을 이 도시선교 중심으로 했었고 그래서 약간 진보적인 그런 개신교 단체라고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뭐 개신교회에서도 NCC를 중심으로 한 또 인권, 그다음 노동 아까 산선을 중심으로 한 많은 기여를 한 역할을 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현대사를 인물 중심으로도 보지만 저는 가끔은 우리가 입고 있었던 공간에 대한 어떤 이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지금이야 민주화의 성지와 같이 광화문 광장처럼 되어 있지만 80년대, 70년대는 명동성당 이런 데가 그러니까 종교기관이 종로가 사실은 NCC 사무실 뭐 이런 데가 그러니까 명동성당이라든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이라든지 뭐 선교원이 이런 민주화의 성지이고 어떤 독재에 맞섰던 그런 저항지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믿지도 않는데 산선도 가보고 NCC도 가보고 명동성당도 가봤네요. 근데 그때마다 다 데모 때문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다 복받아서 이렇게 사인해서 이러게 되고 좋아요, 구독, 알람도 저렇게 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로스 현대사에서 이렇게 보면요, 한 분의 인물을 찾게 되면 아까 이제 그 전태일 열사하고도 어떤 연관성 뭐 이렇게 있는데 이분도 그 당시 활동했던 많은 분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셨어요. 보니까. 지난번에 쓰셨는데 형이 죽어간 곳에서 동생은 발길을 돌렸다는 제목으로 5.18 최후의 시민군 그 윤상원 대변인과도 또 특별한 인연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979년 11.6 사건으로 박정희 체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정치권이든 시민들은 이제 민주화가 도래할 것이다,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서울의 진짜 봄을 기다렸죠. 그랬었죠. 근데 12.12 전두환 신군부 세력 쿠데타 1년의 이런 그 정권 탈취 움직임, 기획된 움직임들 속에서 그게 이제 꿈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유동우도 그 가운데 있었죠. 유동우, 농자 유동우도. 그리고 윤상원도 가운데 있었고. 왜냐하면 전국 지역의 노동운동 세력들도 힘을 합쳐서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된다. 학생들만이 그렇게 아니고 연대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모임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80년 5.18 뭐 한 보름여 전인 5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시내에서 광주 윤상원 열사는 그때 들불 야가면서 광주 연남 지역 대표로 올라오고 유동우 선생 같은 경우도 이제 인천 지역에서 부평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 대표로 오고 그때 이제 뭐 이태복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같이 그
학생 출신들 중에서도 네. 또 노동운동하던 뭐 신철영 뭐 이런 분들도 같이 이제 그 모임을 하죠. 그래서 전국 민주노동자 연맹을 결성을 해서 신군부에 맞서자라고 이제 결의를 해요. 사흘 동안 그게 합숙을 이제 하면서. 일명 줄여서 전노련, 전민노련. 전민노련.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저기로 돌아가면 서울 5월 15일 날 소위 말하는 요새 심재철 의원하고 얘기가 되는 그 당시에 서울대 총학생이었던 심재철 의원이 서울역 회군 사건. 네, 서울역 회군 사건이 있었을 때도 현장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까지 보고서 이제 각각 내려갔는데 일단은 윤상원 내려가기 전에 다 결의를 하기를 네. 각 지역에서 신군부가 맞서 싸우다가 어디가 깨지면 분연히 같이 일어나서 돕기로 이제 연대를 한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헤어졌는데 5.18이 광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돼요.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이미 신군부가 객적으로 여기를 그 계엄군을 다 네. 깔아놓고 이렇게 탄압을 하는 상황 속에서 다 숨죽이듯이 그렇죠.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광주만 이제 폭발을 했잖아요. 그럴 때 윤상원 열사가 당시에 이제 광주에서 그 계엄군 전두환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다 죽인다 그러면서 네. 전화를 한 거예요. 여기 그 유동우 씨한테 전화를 하고 서울에도 네. 전화를 하고 엊그제 만난 전민노련 결성인 네. 동지들이 전화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근데 그 전화를 받고 못 내려가서 못 도와줬다는 거를 그렇게 이제 한스럽게 안타깝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서 그 부채감 때문에 열심히 군부에 저항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활동을 하다가 이듬해 전두환 집권하고서 항림 사건에 이제 연루돼서 네. 24명의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체포돼서 고문을 당하게 된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이 항림 사건이 이 전민노련하고 전민학년. 전민학년 그러니까 전국 민주학생연맹 요걸 조직으로 엮어가지고 그때 거를 항림 사건 부르잖아요. 근데 저도 이 항림 사건으로 그때 구속돼서 됐던 분을 예전에 한번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고문을 이렇게 세게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분, 여기도 보니까 여기 잡지 보면은 저희 여기에 사진 나오던데 여기 가운데 계신 이선근 선생 옛날 민주노동당 그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 항림 사건 관련해서 고문 뭐 그런 뭐 취재를 잠깐 제가 그때는 뭐 긴급조치 관련해서 아마 취재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그때 대학로인가 어디 카페에서 잠깐 얘기를 좀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를 좀 더 여쭤보다가 항림 사건으로 이제 구속됐을 때 그때 얘기를 이제 물어보는데 이제 고문 얘기가 좀 나오니까 약간 이분이 고문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하여간 이 주변이 왜 좀 되게 긴장되는 그런 느낌이 싹 드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한 거죠. 그 옛날 얘기, 그때 고문 당했던 얘기 벌써 꽤 지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서 이렇게 사위가 약간 주변 사위가 이렇게 긴장된 느낌이 그 느낌이 되게 딱 들었어요.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시점에서 모든 게 다 멈춰버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현대사에서 5.18을 넘어 뭐 60으로 가자 60항쟁 뭐 이러는데 그 5.18이 시작되면서 윤상원 씨의 그 절박한 목소리가 평생 그분의 뇌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그게 엄청난 상처로 그 시점에 머물러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요즘 이제 이런 현대사를 매체나 뭐 영화나 다양한 것을 통해서 이제 보고 느끼면서도 보면 이 1987년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사실 다 만들어지는 정말 그래서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그 항림 사건도 따지고 보면 진짜 황당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군부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원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그 대접을 원하고 인권을 원하는 그런 강령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모이고 싸우고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 50, 소위 말하는 전두환 신군부 체제 50의 정부를 전복시켜서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했다는 이런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려고 했다는 이런 식으로 날조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유죄를 때리고 중형을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재심 과정에 무죄로 다 나옵니다만은 이게 이제 보면은 항림 사건이라는 명칭 자체가 경찰이 붙인 거예요. 대학로 항림 대학로 항림다방에서 첫 모임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항림 사건이라고 붙였고 거기도 나도 가봤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영화 변호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이제 부산판 항림 사건이라고 해서 불임 사건이거든요. 그게 이제
똑같은 거예요. 영화 변호인에도 보면 나오지만 영장 없이 불법 구금해서 여관에서 조사하고 그렇죠. 고문하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 항림 사건 피해자들도 똑같은데 마찬가지로 거의 불법 구금해서 고문하고 이래서 조작하고 이러면서 조서를 쓴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나중에 다 이제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이제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80년 5월을 피로 물들이고 집권한 이제 전두환 신군부, 전두환 정부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죠. 민주주의 세력, 민주화 운동 세력들은 계속 이제 광주 정신을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정민학년이랄지 전민노련이랄지 이런 거 이제 묶은 거죠. 묶어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아주 무성한 학생 운동은 일거에다 일망타진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항림 사건이라고 이제 명칭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보면은 87년 민주화 운동 과정 때까지 굉장히 중간중간 많이 나와요. 이제 중간에 김근태 이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잡혀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긴 80년부터 87년까지 7년간의 세월은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 이렇게 다 한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밑바닥에는 민주화 운동을 한 실제적으로 저항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이거를 정권이 유리하게 항상 조작하고 그렇죠. 하면서 이제 발표하는 7년간의 역사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아, 정말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상상할 수 없는 절망, 그 정말 그 어떤 책 제목처럼 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사회 암흑기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민주주의가 정말 요만큼의 쌍만 보여도 무참히 짓밟혔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항림 사건 또 그 이어서 부산에서 불임 사건까지 이어서 이야기했는데, 이 우리가 이제 남영동 하면 이제 대공분실 그 무차별적으로 구타와 고문과 그런 걸로 시달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항림 사건에 연루되셨던 그렇죠. 분들은. 네. 그러니까 유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건 그 뒤에 박종철 열사의 그 그쵸, 고문 치사, 치마가 억하고 예, 죽었다고 87년에 얘기하죠. 그게 네. 그 남영동 대공분실 5층 509호에서 일어난 네, 일이었고, 네. 그보다 2년 전에 1985년에 김근태 전 의원께서 그렇죠. 고문을 이렇게 이근한에게 고문을 당했던 장소가 바로 501호였고, 네. 근데 그보다 몇 년 전에 81년 항림 사건 때 이미 24명의 네. 그때 항림 사건 주동자로 지목됐던 인사들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게 된 거죠. 네. 그 중에 이제 유동우 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유동우 씨 같은 경우는 당시 한 달간 고문을 당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515. 그러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옆방은 박종철 여사가 나중에 네. 고문치사 당하는 방이고, 바로 그 앞방인 9호에서 이제 10호에서 고문을 당했다는데, 그때 전체를 빨간 페인트 칠을 해놓고 그러니까요. 와서 거기에서 뭐 첫마디가 너 공산주의자지래서 아닌데요라고 했더니, 그럼 사회주의자야? 사회주의자가 맞네 하면서 이제 두들겨 패고 고문하고 하기 시작했는데, 뭐 폭행, 뭐 고문 이런 것들이 한 달간 계속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병원에 3번이나 실려갈 정도로 네. 쓰러지고 기절하고, 그 다음에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금이 가고 이빨이 4개가 부러지고 그러면서 거의 뭐 뺑이 됐죠. 그래서 그 한 달간 고문을 당하는 기간은 물론이고, 다시 검찰에 송치돼서 조사를 받는 2달,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아무 외부인 면회도 시키지 않고, 그런 가운데 재판에 들어가는데 이미 대소변을 질질 저기하면 설리면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재판부마저도 들어가서 누워 계시라고 이러면서, 결국은 뭐 생사람을 잡는 이런 이제 고문 그런 후유증이 뚜렷했기 때문에 이제 집행유예로 풀어지게 되는 거죠. 6개월 만에. 그래, 치료를 또 변변히 못 받아요. 노동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리고 뭐 생업을 위해서 취업도 못 하고, 왜냐면 네. 블랙리스트에 올라놨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굴하지 않고 기독교 계통의 이제 노동운동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점점 피폐해져가죠, 몸과 마음이. 그런 거. 근데 그게 인간으로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공포잖아요. 그 아마 남영동 그 대공분실 그 장소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5층까지 올라가는데요. 이게 달팽이 나선계통 이렇게 있어요. 나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쯤인지 공간적인 지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고, 들어가서도 그 밀폐된 공간에서 몇 탐나 들어오지도 않는. 그게 이제 영화 1987에도 나오듯이 그렇죠.
보통 이제 이 80년대에 소위 말하면 민주화 인사들을 잡게 이렇게 체포를 하게 되면 눈을 가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기 전부터 눈을 가려서 이 눈을 가린 채로 나선형 계단으로 올라가서 취조실로 가는데, 참고로 그 남영동 대공분실을 건축한 사람이 대한민국 건축가로 제 1순위로 불리는 김수근 네, 건축가가 만들었는데, 고문에 기록조를 쓰신 줄 알았을까요? 참. 고문으로 아주 고문하기에 최적화된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들어갈 때부터 나선형이고 창문도 없고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배치해서 음향은 들리되 옆에서 고문당한 사람은 얼굴은 또 못 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구조는 이제 욕조 같은 거 있고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게 되면 시간 개념이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낮과 밤 구분이 안 되고. 이게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경험을 했으면 온전하게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 선생님도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생계도 곤란하시고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곤란한 삶을 계속 이어서 살게 되시는 그렇죠. 거죠. 점점 몸과 심신이 망가져가는데 그 트라우마가 본인 잘못이라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혼자 내가 잘못을 해서 이렇게 내가 되어가는 것 같다, 쇠약해지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지, 고문이라고 상상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다가 또 다른 항림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다 나온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더 그런 거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과 그렇죠. 부담감도 죄책감, 미안함 이런 게 나만 나왔다라는 그런 사실 부분. 그건 아니었는데 참 이런 그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변변한 시설이나 이런 것도 그 당시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응? 그 당시까지만이 아니라 벌써 불과 한 7, 그렇죠. 8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없었던 것 같아요. 유동훈 씨 본인이 이미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다음에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고 직선제로 그나마 형식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쭉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뭐 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거의 폐인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노숙 생활도 하고 정신이 돌아올 때 스스로가 반미치광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반은 미쳤고 반은 돌아와 살았다. 돌아와서 살 때는 이제 취직은 못하니까 여기저기 뭐 주차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주유소 알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하다가 갑자기 또 실성한 것처럼 헛소리하고 뭐 이러게 다니니까 이제 부인이 참다 못해서 정신병 입원하자 그랬더니 나를 미친놈 취급하느냐고 아주 가족하고 그렇죠. 이제 싸우고, 또 딸도 절규를 하고 아빠 억지로라도 입원 치료 시켜야 된다 그랬더니 집 뛰쳐나오고. 근데 그냥 집에 있으면 그 전두환 신군부가 5.18 할 때 총으로 저기 하듯이 총을 들고 자기를 쫓아오는 꿈의 악몽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살 수가 없으니까 나와서 열린 공간,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인데 열린 공간에서 자면 노숙을 하면 그나마 좀 낫고 이랬다고 그래요. 국가폭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보면. 개인들의 삶에 이렇게 정말 그런 후유증을 강하게 남기고, 아우, 끔찍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희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2차적으로 가족이 해체됐는데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숨어 살고, 예전에 노동운동하고 민주화운동 하던 시절에 아는 지인들이 만나면 어떨까 싶어서 얼굴 보이는 것이 힘들고 부끄럽다고 생각해 숨고 이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민주화운동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그 삶을 회복하기 위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이런 운동이랄까 이런 것도 사실 2000대 중반 이후에 중후반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이 사단법인 인권의학 연구소에서 트라우마 치유를 받으셨다고 해요. 인권의학 연구소는 어떤 곳인가요? 이제 원래는 저기 김근태 전 의원이 2011년에 어쨌든 그분도 고문 후유증으로 일찍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걸 기리기 위해서 일반 어떤 치료센터가 있었는데 그 전에 이화영 선생님이랑 이화여대 내과 의사였던 분이 그 유럽에 이제 이렇게 유학을 갔다가 거기에 소위 말하는 그 망명자들인지 민주화운동 하다가 또는 뭐 국제인권운동 하다가 고문에 의해서 그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프로그램들을 보고 감동을 해서 그걸 가져와서 여기서 교육을 하고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 해서 이제 그걸 2010년대에 처음 시도를 하죠. 그게 이제 시대적 상황 맞아 떨어지면서 김근태 선생님 치유센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유동훈 선생님 같은 분이 조사해 보니까
벌써 뭐 수백 명이더라 전국적으로. 그렇죠. 그런 분들을 치유를 해야 돼.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 폭력에 의한 그 인권 유린 속에서 트라우마가 발생한 분들에 대한 인도적인 치유 위한 프로그램 그걸 이제 하셨고 거기에 연결이 되신 거죠 유동훈 선생님이.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유동훈 선생님이라는 개인을 통해서 우리나라 현대 사회에서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어떤 삶의 궤적을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그 회복되는 과정이 그것 또한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어떤 개인의 노력과 민간에서 이제 시작된 노력이었다는 것이 좀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유동훈 선생님 같은 많은 분들이 다시 좀 이렇게 사회에 알려지고 그렇죠. 예, 재기였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 그나마 좀 유동훈 선생님 말씀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나마 뒤늦었지만은 우리가 사실 국가의 그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본분을 다한 분들, 일단 뭐 희생했던 뭐 동지문동가라든지 또 이렇게 순국선열이라든지 또 민주화운동 선열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그만큼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유난히 민주화운동을 해서 이런 피폐되고 고통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큰 예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정확한 명칭은 인권의학연구소, 그다음에 김근태 기념치유센터. 지금 명칭이. 명칭이 그렇게 되고 이사장님은 아무튼 민주화운동 헌신하셨던 함세웅 신부가 이사장님 맡고 계세요. 함세웅 신부님 이사장님. 이제 그래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요 몇 년 전에 이제 물론 구청장 개인의 의지로서 또 뜻깊은 의지 같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가난과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옛 민주화 운동가들 같은 경우 이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임대주택 마련해서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서대문구가 그렇게 해요. 유동훈 선생님도 그 혜택을 받아서 지금 깨졌던 가정이 합쳤어요. 그러니까 가족개체가 됐는데 작년에 그 사모님하고 딸한테 이제 가서 나 치유했으니까 트라우마 치유하니까 받아달라 해서 합쳤어요. 그래서 거기 생활하고 계시고 여기 보면 참 뒤늦었지만 그런 작업들, 예우를 한 작업들에 관심을 좀 쏟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칭찬해야 되고 서대문구의 구청장이 문석진 구청장. 네, 이런 일들은 같은 서대문구 연희동에는 또 그분이 살고 계시죠. 29만 원을 가지고 평생 이 모든 지금 책임이 있는 모든 책임 원인을 갖고 계시는 그분. 서대문에 그분이 이거 왜 이래 진짜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이거 왜 이래 정말 진짜 나 정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동훈 선생님도 여기서 일어나야지 내가 여기서 깨지면 안 된다. 그래요. 여기서 깨지면 곧 전두환에게 깨지는 거다. 그 오기를 가지고 버텨서 극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7년간의 트라우마 그 치유 과정이 전두환에게 깨지지 않겠다, 지지 않겠다, 무릎 꿇지 않겠다.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 국가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어쩌면 일상에 쫓겨서 지난 시간을 많이 잊고 있지 않았나라는 좀 반성도 해보게 되고 그 역사를 기록하거나 잊은 민족은 정말 미래가 없다고 하는 말처럼 그게 어떤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일상인데 그런 것들이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유동훈 씨 이제 근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은? 지금은 이제 그 치료가 끝나고 지난해 올해부터 왜 민주화 그러니까 남영동 대웅분실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렇습니다. 시민의 품으로 들어왔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일종의 이제 박물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역사 민주화 그 말 그대로 민주 인권 교육장으로서 탈바꿈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스스로가 거기서 고문을 받았던 그 지역 그 공간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교육 길라잡이로서 안내를 하고 설명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관람객들이 오면은 안내해서 여기가 이런 공간에 설명하는 역할을 하세요. 뜻깊고 그런 역할을 하시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박종철 열사 추모제 사회를 보느라고 그곳을 갔었는데요. 이제 민주인권기념관 하면서 많은 학생들도 오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원형이 많이 훼손됐어요. 네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게 박종철 열사가 고문받았던 그 장소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그 고인이 되신 이제 박정기 선생님, 그 아버님께서 1인 시위하시고 끊임없이 노력하셔가지고
그것만 그래도 원형으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불행하고 잘못된 과거의 역사 현장이라도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이제 다 바꿨어요. 경찰청이 관리하면서 아무래도 자기 조직의 아픈 기관의 아픈 과거사하고 부끄러운 과거사를 그랬는지 사실 훼손된 상태로 그냥 방치를 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 관리관 게 넘어왔기 관리를 때문에 민주운동 기념사업에서 거기에서 다 그 원형 복원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여기가 저 사실 여기 안 가봤는데 아까 얘기한 그 나선형 계단 이런 것도 가면 다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볼 그리고 수 거기 전시장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마 가면 유동호 선생님 안내를 해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학생들이랑 이렇게 같이 가면은 이렇게 좀 기억할 만한 장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1987 영화의 주요 배경이니까 영화 보신 분들 가보면 또 영화 생각도 많이 날 거예요. 그 영화도 여기서 찍었나? 그렇죠. 네. 협조받아서 거기서 찍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가보면 아직도 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음습함이라는 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진짜. 근데 어쨌건 우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곳이니까 유동호 선생님께서 또 현장에 계셨던 분이니까 그분의 생생한 증언, 그곳의 역사를 좀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그 정희상 기자는 또 책을 내셨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인가요? 그 팩트와 권력이라는 그 책을 내셨다는데 그거 어떤 책입니까? 유튜브엔 여기 표지 들어가나요? 깔아주실 거예요. 예, 뭐 이게 이호랑쟁이라든지 유동호 선생님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팩트와 권력 이제 제가 예전에부터 한 30년 가까운 기자 생활 속에서 탐사 전문 탐사 분야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이슈가 되고 아젠다가 크게 그리고 파문이 있었던 사건들을 모아서 한번 책을 15년 전에 낸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함정을 냈는데 그 15년 됐나요, 벌써요? 벌써 그렇게 됐죠. 2005년이니까 14, 5년 됐는데 시간은 참 빨리 가요. 근데 이제 그건 당시에 말지 시사전을 있을 때 주로 다뤘던 거고 당시가 시사인 창간전인데 창간 이후에도 연결돼서 다뤘던 주제 내지는 또 새로운 주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국지간 이제 꼭 시국사건이라든지 혹은 뭐 관련된 사건들 중에서 최근에 가장 비근한 건 이제 김학의 그 헌재별장 성폭력 사건, 그다음에 나경원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죠, 야당의 피부과 사건, 그다음에 그 호합 피부 클리닉 출입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기자들, 저은선 기자, 주진우 후배 뭐 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명박과 전쟁을 하게 되는 형사소송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런 뒷얘기와 그걸 왜곡시켰던 것들을 다시 이제. 근데 이게 책 제목에서 딱 읽혀지듯이 팩트와 권력. 정말 사실이 왜곡되어 있냐. 권력에 의해서 왜곡된 사실을 탐사 전문 기자의 눈으로 하나하나 파헤친 그런 우리 현대사의 이야기들이 다 녹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이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 그렇죠. 정희성 기자가 말을 아까 웅얼웅얼 거려서 잘 못 들으셨는데 말지 예전 월간 말지에 계셨고요. 그 다음에 시사인이 그 이전에 그 파업파에 나왔던 시사 저널에 계셨고 그리고 지금 시사인에 계셨어요. 아까 말 시사 저널 막 이렇게 웅얼웅얼 거리셔서 처음 들으신 분은 정희상 선배님은 본인의 이야기할 때 좀 굉장히 쑥스러워하셔갖고 점점 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에 김학의 건 때도 정희상 선배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뒤에서 은지가 계속 그거는 이러이러한 말씀이시죠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때. 해드리면 되잖아요. 아무튼 말지 시사전화 시사인. 수술도 했다는데. 저도 작년에 백내장 수술했어요. 근데 왠지 이렇게 동질감이 느껴지네요. 네. 어쨌든 뭐 또 현 시국에 맞고 대한민국을 휘두르는 권력형 사건이야. 우리 뭐 후배들이 지금 현재 많이 뛰고 있고 보면 저는 이제 아웃 오브 패션 한물 간인지 그런 적이지만 어쨌든 해결돼야 하는 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오는 숙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젠다들이 있습니다. 인권 관련해서도 그렇고 군대 인권도 그렇고 그렇듯이 근데 이번에 군대 인권이 김은중의 사건은 빼서 별도로 우리 시사인 북스에서 올 가을에 내려고 이제 그거는 김은중의 사건만 따로 떼가지고 그거를 단행본 한 권으로 시사인 북에서 나오나요? 그건 마침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슈니까요. 그거는 또 저기에서 마침 그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이렇게 저술 지원 도서로 선정을 해줘서 출판할 수 있게끔 지원을 선정된 책이래잖아요. 뭐 내부적으로 국장도 그렇고 많이 도움이 또 있었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팩트와 권력 또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그 참 정의상 기자만큼
소송에 송사와 연관이 깊은 기자도 없는데 이 책 내고도 소송에는 50건이 걸려 있다면서요? 아니 책에 썼는데 그동안 예. 언론 중재나 민영사 소송한 50건. 그 쭉 모은 거? 난 또 이 책 써서 누가 또 다시 또 그때 멀때같이 이제 일어난 줄 알았어요. 박근혜 정권까지 당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 누구죠? 지금 그 나경원 원내대표도 네네네. 당시에 뭐 당연히 그쪽 그렇죠, 측에서도 그렇죠. 소송을 냈었고 그 다음에 또 저기 기억 안 나시죠? 아니, 권성동, 네, 박상도. 박상도 그런 본인보다는 주변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시사인 자체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오늘 그 육시방쟁 또 32주년을 맞이해서 이 6월에 뜻깊은 의미로 육시방쟁과 관련 깊은 유동우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현대사에서 잊혀진 인물들도 있고 사실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기록해야 할 역사이고요. 그분들의 삶이 없었다면,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2019년 대한민국의 지금의 모습도 사실 기대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촛불의 힘이라는 것도 하나하나 이 촛불들이 하나하나 켜졌던 것처럼 그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이렇게 이루어낸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 괄호 속 현대사가 또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들을 찾아 나갈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또 궁금해 하시니까요. 건강도 잘 돌보시면서 열심히 취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인권 기념관에 가시면 이분이 해설을 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이제 가보신 분들이 이분이 이제 해설을 하시면 저 선생님이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구나 이렇게 기억 남영동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도 직접 건네주면 유동우 선생님께서도 훨씬 더 힘이 좀 나지 않을까. 저 시사에서 봤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쫙 넓혀주는 잡지, 시사인, 정기구독, 좋아요. 여러분 많이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또 늘 그분 때문에 그분이 있어서 이런 얘기로 함께했던 고재욱 국장님. 우리 고재욱 국장 무슨 고정 코너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건 어떨까요? 팩트체크. 아니 뭐 국장이 시켜서 이런 거 말고 뭐 디지털 콘텐츠 인턴이 시켜서 이런 뭐 해서 그냥 고 국장이 직접 갔다 오는 거. 뭘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마감 생중계 하기 전에 업로드 되나요? 이게? 잠깐만.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또 갑자기. 목요일 날 아침에 업로드돼요. 목요일 날. 그러니까 마감. 이따 6시에 저희 마감 생중계를 하니까 마감 생중계 보시면서 시사인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MB 뻗치기 100시간만큼 재미있는 또 장면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 고 국장님은 끊임없이 나인데 나는 고 국장 이렇게 묘한 미소 있잖아. 씩 웃으려고 그럴 때 난 좀 약간 소름이 돋아. 또 저희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마감 날이 기분 좋아지는 날이래잖아요. 마감 날은 기분 좋아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막 편집국 사람들이 다 그 얘기 듣고서 막 좌절. 좋아져. 정말 태어날 때부터 국장으로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희상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또 여러 번 출연하셨지만 또 이렇게 사무실에서 발을 많이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는 정말 늘 얘기하지만 산만해. 볼펜 아니면 발을 떨고. 그게 일종의 나름의 운동인데. 운동. 나는 그래서 그것만 계속 신경 쓰고 발 떠는 소리. 정희상 볼펜 소리. 선배님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나름 그런데. 자기가 독특한 버릇도 있고 그 기자로서 아주 그 꿰짜 기자신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팩트와 권력 여러분 좀 주목하시고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창석 기자 시사인사에서 계속 또 볼 수 있으니까요. 특별히 또 인사 나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사인사 세 분께 여러분 따뜻한 박수. 말 시키더니 대답은 안 듣고. 아니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죠. 열심히 하세요. 집중해요 방송에. 예. 발 떠는 소리 듣느라. 나 자기가 떨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언제나 시사인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도 또 앞으로 또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